밤의 심장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JX그룹의 헤드쿼터 타워 최상층, 컨퍼런스 홀은 미래를 향한 열망과 자본의 힘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단연 JX그룹이 야심차게 내놓은 차세대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 뉴런 링크였다. 무대 중앙에 선 한 남자. 강지훈 대표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수트, 냉철함과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눈빛,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곧 시장의 흐름을 바꿀 예언과도 같았다. 그는 JX그룹 그 자체였고 그의 존재감은 홀 안의 공기를 압도하며 모두를 그의 서사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한 편의 잘 짜인 교향곡과 같아졌다. 복잡한 기술적 원리를 명쾌한 언어로 풀어냈고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혁신적인 미래를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확신과 통찰력만이 담겨 있었다. 청중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죽였고 그의 비전에 매료되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강지훈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정중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비즈니스용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상대방의 눈을 정확히 응시하며 대화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에 가닿을 수는 없었다. 강지훈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아는 남자였다. 그때였다. 홀의 한쪽 구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잠시 보호자를 놓친 듯한 어린아이 하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려 했지만 아이는 그보다 빨랐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화려한 무대 쪽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오기 시작했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 종착지는 바로 강지훈의 앞이었다. 아이는 강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강지훈을 둘러싸고 있던 세계가 잠시 멈췄다. 아이의 얼굴. 그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아둔 기억의 창고. 그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봉인해두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다. 잊고 싶었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현실에 현현한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 땀 한 줄기가 흘렀다. 언제나 평정을 잃지 않던 그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 미세한 균열을 주변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강지훈 자신은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을 들었다. 아이는 맑고 순수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그 목소리는 천진난만했지만 강지훈의 귀에는 마치 시면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처럼 들렸다.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완벽한 가면 위로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행히 비서실장인 김동현이 번개처럼 나타나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능숙하게 아이를 달래며 황급히 달려온 아이의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모든 것은 불과 1분도 차에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김동현은 강지훈의 상태를 살피며 나지막이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강지훈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평소의 냉정한 표정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내면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VIP들과의 대화에 합류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방금 전 그 아이, 자신의 과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듯한 그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전용 리무진에 몸을 실은 강지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우연일 리가 없다. 그토록 닮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누구이며 왜 하필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인가? 그는 운전기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자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가게. 평소라면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철저히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던 그였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이 감정의 정체를, 이 불안의 근원을 확인해야만 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강지훈은 책상에 앉아 개인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몇 겹의 보안 장치를 해제한 끝에 그는 아주 오래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열었다. 파일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불타버린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건진.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태블릿 속 어린아이와 오늘 마주쳤던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그의 동공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렸다.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과거의 자신이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강지훈은 태블릿을 든 채 허공을 응시했다. 수십 년간 성공을 위해 달려오며 억지로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차갑게 식어있던 피가 다시 뜨거워지는 감각. 혹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뼈에 사무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에게 던졌어야 할 질문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있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날 밤 강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희미한 연기 냄새, 뜨거운 불길의 열기, 그리고 비명소리.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하게 외면해왔던 트라우마가 어린아이의 얼굴을 매개로 하여 다시 그의 의식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정체불명의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한층 더 깊고 서늘해져 있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 김동현을 호출했다. 김동현은 그의 오른팔이자 JX그룹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유능한 인재였다. 강지훈은 다른 어떤 설명도 없이 김동현에게 어젯밤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아이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 관계, 보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젯밤 어떻게 그 행사장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동현은 대표의 얼굴에 서린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동현이 나가고 강지훈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그는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야 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비극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해왔다.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이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가 스스로도 외면했던 내면의 상처를 공격해오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감히 나를 건드렸으니까. 며칠이 흘렀다. 강지훈은 겉으로는 JX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평소와 같은 완벽한 CEO의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밤마다 불타는 건물과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자신의 어린 목소리에 잠을 깼다. 그는 약해지지 않기 위해,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마침내 김동현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는 보안을 위해 집무실의 모든 통신을 차단한 뒤 입을 열었다. 대표님, 아이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한솔, 나이는 7살입니다. 현재 법적 보호자는 외삼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김동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정보를 보고했다. 그리고 한솔 군의 어머니, 즉 아이의 친모는 윤서연 씨입니다. 윤서연,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보육권 시절, 불길 속에서 그가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이름,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김동현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윤서연 씨는 7년 전 한솔 군을 낳은 직후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망 기록이 매우 불분명하고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의 말은 강지훈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서연이가 살아있었다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고 그렇다면 그 아이는, 강지훈은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과거의 진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를 덮쳤다. 김동현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꺼내놓았다. 한솔 군의 보호자인 외삼촌의 최근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습니다.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는데 그 돈의 출처는 경쟁사인 태산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태산그룹, 그리고 그곳의 CEO, 최태석, 강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었다. 최태석, 그 역시
같은 보유권 출신이었다. 언제나 지훈을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그날의 화재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던 인물. 그가 태산그룹의 CEO가 되어 나타났을 때 강지훈은 단순한 악연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최태석, 그놈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이용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해온 것이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모든 것을 건 전쟁의 서막이었다. 강지훈의 세계는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변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한솔이라는 아이와 최태석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에 던져진 이후 그의 견고했던 세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밤은 더 이상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혔던 과거의 망령들이 그의 의식을 잠식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변해버렸다. 그날 밤도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거대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죽은 별들의 무덤처럼 차갑고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손에 든 위스키 잔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윤서연이라는 이름과 그녀를 닮은 아이, 한솔의 얼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을 최태석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술기운과 피로에 지쳐 잠시 소파에 기댄 그의 의식이 흐릿해졌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악몽이 시작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0살의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낡은 복도, 끼익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햇살 보유권의 풍경이었다. 갑자기 시야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폐를 파고들었고 사방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불이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울 듯이 다가왔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작고 부드러운 여자아이의 손, 서연이었다. 지훈아, 무서워. 서연이가 울먹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서연의 손을 잡고 불길을 피해 달렸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목재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 순간 화염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겁에 질린 채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아이, 최태석이었다. 강지훈, 나도 데려가 혼자만 살겠다는 거야. 태석의 절규가 들리는 순간 천장에서 거대한 대들보가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서연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혼란 속에서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았다. 안 돼. 그의 비명이 연기 속으로 흩어졌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과 함께 그의 시야는 암흑으로 변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날뛰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그의 펜트하우스였고 창밖의 야경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꿈속의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연기의 냄새, 불의 열기,
그리고 손을 놓쳤을 때의 절망감까지.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일부가 제멋대로 터져 나온 것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일에 몰두해서라도 이 끔찍한 기억의 잔상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했다. 하지만 모니터에 떠 있는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들은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꿈속 최태석의 마지막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찼던 그 눈빛. 그것이 오늘날 자신을 향한 공격의 시작점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의 회장실, 강지훈의 미니멀리즘적인 공간과는 대조적으로 최태석의 사무실은 온갖 과시적인 장식품과 트로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성공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그는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JX그룹의 신제품 발표회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영상의 한 구석, 강지훈 앞에 나타난 작은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갈 때 최태석의 입가에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리모컨으로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다. 평생을 완벽한 가면 속에서 살아온 강지훈. 그 남자가 아주 잠깐이었지만 당황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최고의 쾌감을 선사했다. 그에게 있어 한솔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준비한 최고의 공성망치였다. 윤서연의 아들, 그리고 강지훈의 어린 시절과 똑 닮은 얼굴, 이보다 더 완벽한 심리적 무기는 없었다. 그는 강지훈이 겪고 있을 혼란과 고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언제나 강지훈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보육원에서도 강지훈은 유독 영리하고 눈에 띄는 아이였다. 원장도 후원자들도 모두 그를 주목했다. 최태석은 언제나 그 옆에서 비교당하는 역할이었다. 그 열등감과 질투는 그날의 화재 사건을 겪으며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변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버리고 혼자 탈출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절규하던 자신을 외면하고 윤서연의 손만 잡고 뛰던 강지훈의 뒷모습, 그의 기억은 그렇게 왜곡되고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강지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자신과 같은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것. 최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JX타워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강지훈,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나는 네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하나씩 부서뜨릴 거야. 내 과거, 내 현재, 그리고 네 미래까지 전부 다. 그는 승리를 예감한 포식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다. 한솔의 외삼촌, 즉 그가 돈으로 매수한 남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독백과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 나다. 별일 없나 아이는 잘 있고? 남자는 전화기 너머로 벌벌 떨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아무 일 없습니다. 한솔이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최태석은 차갑게 경고했다. 앞으로 강지훈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있을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소한 움직임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보고해.
만약 내 계획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내 인생은 그걸로 끝이라는 걸 명심해. 그의 말에는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깊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제 막 게임은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밤을 꼬박 새운 채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최태석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의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기의 근원이 된 과거의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했다. 회피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이 트는 것을 확인하고 비서실장 김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그리고 햇살 보유권이 있던 곳, 그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보내줘. 지금 바로 출발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밤새 그를 괴롭혔던 혼란 대신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동현은 대표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이내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대표님, 혼자 가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단호했다. 아니, 이건 나 혼자서 마주해야 할 일이야. 자네는 서울에 남아서 태산그룹과 최태석의 뒷조사를 계속해. 특히 15년 전 화재 사건 전후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봐. 전화를 끄는 강지훈은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곳, 그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장소로 향할 준비를 했다. 두려웠다. 그곳에 묻혀 있을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잊고 있던 유령들과 대면하는 것이.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한 소리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서연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는 차 키를 들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이제 그는 JX그룹의 CEO 강지훈이 아닌 과거의 상처를 가진 인간 강지훈으로서 자신의 근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그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모든 비극의 서막이 올랐던 그곳으로 강지훈이 운전하는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점차 한적한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화려한 마천루들은 점차 낮아졌고 그 자리에는 낡고 키 작은 건물들과 푸른 녹음이 들어섰다. 이 길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처럼 느껴졌다. 성공한 CEO 강지훈의 현재에서 상처받은 아이 강지훈의 과거로 향하는 길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차에서 내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와 검게 그을린 건물의 잔해뿐이었다. 한때 수십 명의 아이들이 웃고 떠들던 햇살 보유권은 이제 세월의 풍파와 화마의 상처만 간직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희미한 재의 냄새가 맴도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폐허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기와조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건물의 구조를 복원해 나갔다. 이곳이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던 식당이었고 저쪽이 책을 읽던 작은 도서관이었으며 그리고 저편, 건물의 가장 안쪽이 그와 서연,
태석이 함께 쓰던 방이었을 것이다. 그을린 벽돌 한 조각을 집어든 순간 억눌려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다시금 그의 뇌리를 스쳤다.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삐뚤빼뚤한 그림을 보여주던 서연의 웃는 얼굴. 자신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지훈을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던 태석의 뾰로통한 얼굴. 그리고 그들 곁에서 행복을 느꼈던 어린 자신의 모습까지. 그 행복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수십 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성공과 부라는 갑옷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명의 연약한 소년일 뿐이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그는 왜 이제서야 이곳에 돌아왔을까? 왜 더 일찍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김동현 실장이었다. 강지훈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지? 김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박했다. 대표님, 추가로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윤서연 씨의 사망 기록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윤서연의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지만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은 이미 몇 년 전에 폐업한 작은 개인 의원이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 의원의 설립 자금 일부가 태산그룹의 유령 회사 중 하나에서 나온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윤서연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강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최태석이 단순히 서연의 아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연의 죽음 자체에도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심장이 분노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김 실장의 보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솔군의 보호자인 외삼촌이 최근 거액의 사채를 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담보가 한솔군 앞으로 되어 있는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빚을 지게 만들어 아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어 최악인 것은 저희 보안팀이 한솔군의 유치원 주변에서 태산그룹 소속의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맴도는 것을 포착했다는 점입니다. 김 실장의 마지막 말은 강지훈에게 내리꽂히는 비수와도 같았다. 이제 위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최태석이 아이의 신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훈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맹렬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최태석, 감히 그가 서연의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을 넘은 행위였다. 과거를 향한 복수심은 이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보호 본능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최태석을 파멸시키는 것.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 그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솔이를 안전하게 데려와야 했다.
그는 폐허가 된 보유권을 등지고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과거의 유령은 이제 그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분노의 불을 지피고 싸워야 할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다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과도 같은 결의가 흐르고 있었다. 김 실장, 지금부터 조사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태산그룹의 비자금이나 경영 비리 같은 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야. 최우선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윤서연 씨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파헤쳐 그 개인 의원의 의사부터 간호사까지 관련된 모든 인물을 찾아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 둘째, 지금 즉시 우리 회사 최고의 보안 인력들로 팀을 꾸려 한솔 아이의 신변을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감시하고 보호하도록 해. 최태석은 물론 그 누구도 아이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게 만들어. 단, 우리의 존재를 들켜서는 안 돼. 최태석이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해선 안 된다.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최태석, 그 인간의 모든 것을 조사해.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 샅샅이 뒤져.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어. 나는 그놈이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물어뜯을 테니까. 전화를 끄는 강지훈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보유권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이제 냉철한 복수의 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차갑게 회전했다. 최태석의 전략, 그의 심리, 그리고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두뇌와 자본, 그리고 모든 것을 건 의지의 싸움이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윤서연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에 처한 아들 한솔을 위해서.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최태석, 네가 시작한 게임이지만 끝내는 건 내가 될 거야.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주지. 도시의 불빛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불빛의 바닷속에서 이제 두 거인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거의 폐허에서 돌아온 강지훈은 더 이상 고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JX그룹의 심장부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섰다. 워룸 이라 불리는 이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스크린들로 가득 찬, 오직 그와 극소수의 핵심 인물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룹의 신경 중추였다. 차가운 금속과 푸른 스크린 빛으로 가득한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앙에 선 강지훈의 양옆으로 그의 가장 신뢰하는 두 인물이 서 있었다. 모든 정보를 총괄하고 지훈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꿰뚫는 비서실장 김동연, 그리고 국정원 출신으로 JX의 모든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책임지는
정보 전략팀의 수석 박성준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스크린의 태산그룹에 복잡한 지배 구조도를 띄웠다. 수십 개의 자회사와 유령회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최태석을 직접 공격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대중의 시선을 끌고 우리가 가진 패를 너무 일찍 노출하게 될 뿐이지. 우리의 목표는 뱀의 머리가 아니라 놈에게 독을 공급하는 꼬리부터 잘라내는 것이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그는 박성준 수석에게 지시했다. 태산그룹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특히 윤서연 씨가 사망했던 병원, 그리고 한솔 아이의 외삼촌에게 흘러 들어간 검은 돈의 출처를 파고들어 그와 연결된 모든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를 찾아내서 자금줄을 끊어버려. 최태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하고 정밀하게 박성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이런 종류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 익숙한 전문가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태석이 눈치챘을 땐 이미 자신의 수족이 모두 잘려나간 후일 겁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자신의 팀에게 지시를 내리기 위해 워룸을 나섰다. 이제 JX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이 태산그룹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제 김동연 실장을 바라보았다. 기업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싸움은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극이니까 최태석이라는 인간 자체를 무너뜨려야 해. 그는 김 실장에게 더욱 은밀하고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다. 최태석의 모든 것을 알아내 그의 습관, 약점,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심리적인 프로파일을 완성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한 치의 감정도 없이 냉철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압박점이 있기 마련이야. 우리는 그 지점을 찾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눌러줄 거다. 김동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지훈의 눈에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차가운 결의를 읽었다. 본격적인 심리전의 막이 오른 것이었다. 한편 서울의 한 평범한 동네, 한소리가 다니는 작은 유치원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었다. JX그룹의 최정예보안 요원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위장한 채 아이의 모든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다. 유치원 앞 떡볶이 가게 주인 아주머니, 동네를 오가는 평범한 택배 기사,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청소부까지. 그들은 모두 한 소리를 지키는 그림자 부대였다. 그들의 눈에는 천진난만하게 친구들과 뛰어노는 한 소리의 모습과 함께 아이의 주변을 맴도는 최태석의 하수인들의 움직임 또한 포착되고 있었다. 양측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한 아이를 중심으로 팽팽한 첩보전을 벌이고 있었다. JX의 요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적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워룸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자신도 모르게 한소리가 사는 동네로 차를 몰았다. 그는 차를 길게 세우고 멀리서 아이의 집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한소리가 외삼촌이라는 남자의 손을 잡고 편의점에서 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숨을 멈췄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위로
기억 속 서연에 미소가 겹쳐 보였다. 그리고 그 눈매와 인매는 영락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었다. 그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가족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를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부를 되찾고 싶은 강렬한 갈망이자 저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굳은 책임감이었다. 이 감정은 최태석을 향한 그의 분노를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며칠 후, 룸의 첫 번째 승전보가 울렸다. 박성준의 팀이 최태석의 자금 세탁 통로 중 하나인 하흥만 밀수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그들은 최태석의 조직이 특정 컨테이너를 통해 밀수품을 들여온다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다. 강지훈은 이 정보를 경찰이나 세관에 넘기지 않았다. 그런 방식은 너무 시끄럽고 흔적이 남았다. 그는 더 교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박성준에게 지시하여 이 정보를 최태석의 밀수 조직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조직에게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흘리게 했다. 예상대로 며칠 뒤 항만에서는 두 조직 간에 치열한 영역 다툼이 벌어졌다. 최태석의 밀수 루트는 마비되었고 그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강지훈의 첫 번째 체스말이 움직여 상대를 타격한 순간이었다. 이것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상대의 손발을 묶고 그의 신경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혼란에 빠뜨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는 최태석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고 신경을 곤두쓰는 동안 다음 공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의 회장실, 최태석은 부하로부터 걸려온 다급한 전화를 받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경쟁 조직 놈들이 우리 루트를 어떻게 알고 공격해 온 거냐고.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공격이었다. 내부 배신자를 의심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지훈. 하지만 그가 이런 뒷골목 암투에 개입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합법과 정도를 걷는 것처럼 보이던 위선자였으니까. 하지만 이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이 던진 미끼를 물고 허우적거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상대는 예상외로 조용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서 이런 식의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태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상대를 얕잡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강지훈은 그저 방어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희미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잠자던 맹수였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전략적 반격은 최태석의 제국에 분명한 균열을 내고 있었다. 자금줄 몇 개가 막히고
비밀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에 차질이 생기면서 태산그룹 내부에는 미묘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건드린 것에 불과했다.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뱀을 쓰러뜨릴 결정적인 독침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워룸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강철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스크린 위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떠오르고 사라졌지만 최태석과 햇살 보유권 화재, 그리고 윤서연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결정적 증거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조바심이 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 소리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그 의원과 관련된 사람을 찾지 못한 건가?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김동현은 굳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의원 관계자들 대부분이 십수년 전에 뿔뿔이 흩어졌고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한 명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파구였다. 김동현의 팀은 끈질긴 추적 끝에 윤서연이 사망했던 그 의원에서 일했던 나이든 간호사를 찾아냈다. 그녀는 현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치매를 앓고 있어 온전한 증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강지훈은 김동현에게 직접 다녀오라고 지시했다. 김동현은 곧장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창백한 얼굴의 노파가 된 간호사는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되풀이했다. 김동현은 조급해하지 않고 노파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천천히 그녀의 기억을 자극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윤서연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혹시 이 아가씨를 기억하십니까? 사진을 본 노파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아주 잠깐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예쁜 아가씨였지? 아주 슬픈 눈을 하고 있었어. 그녀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지만 그 조각들은 하나하나가 진실의 파편이었다. 그 아가씨,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야.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기를 낳고 몸이 약해지긴 했지만 죽을 병은 아니었어. 그런데 그날 밤 아주 무섭게 생긴 남자가 원장이랑 크게 다퉜어. 돈 문제 같았어.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가씨가 죽었어. 원장이 나한테 돈 봉투를 주면서 입 다물라고 서류에는 심장마비라고 쓰라고 했지. 김동현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그의 예상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언이었다. 그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 무섭게 생긴 남자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기억해냈다. 그 남자 손등에 흉터가 있었어. 어릴 때 불에 댄 것 같은 흉측한 흉터였지. 최태석. 김동현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과거 자료를 통해 그에게 화상 흉터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윤서연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최태석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김동현은 정중하게 노파에게 감사를 표하고 병원을 나섰다. 그의 심장은 무겁게 뛰고 있었다. 그가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동안 박성준의 정보팀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보고가 올라왔다. 폐업한 의원의 낡은 회계 장부를 복원하던 중 최태석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의 일부가 또 다른 차명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화재 사건 이후 사망 처리되었던 햇살 보유권의 원장이었다. 원장은 죽지 않았다. 신분을 세탁하고 최태석이 제공하는 돈으로 지난 10수년간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화재 사건의 원인이 단순한 실화가 아닌 방화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들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원장은 자신의 횡령과 아동학대, 심지어는 불법적인 아동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 장부를 태울 목적으로 일부러 불을 질렀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끔찍한 모습을 드러냈다. 최태석은 어린 시절부터 원장의 범죄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 원장을 협박하고 화재 사건을 묵인하는 대가로 그의 공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악의의 연대였고 윤서연은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그들에게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제거되었을 것이다. 강지훈은 워룸의 스크린에 펼쳐진 거대한 음모의 거미줄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뇌리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떠올랐다. 불길 속에서 그는 분명히 보았다. 복도 구석에 기름통을 쏟고 있던 원장의 뒷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이할 정도로 침착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최태석의 얼굴을. 그날의 화재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범죄 현장이었고 최태석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강지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것은 단순한 라이벌 기업의 CEO가 아니었다. 죄책감도, 인간성도 없는 악마 그 자체였다. 개인적인 복수심은 이제 거대한 정의감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와 최태석 둘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윤서연과 화염 속에서 사라져간 다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최태석이라는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만 했다.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 눈빛에 담긴 결의에 김동현과 박성준은 저절로 허리를 폈다. 이제 곧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단 한 문장의 명령을 내렸다. 원장을 찾아내. 그 인간과 직접 대화를 좀 해야겠어. 그리고 전면전을 준비하게. 이제 꼬리를 자르는 건 끝났어. 뱀의 머리를 직접 부러뜨리러 갈 테니까. 강지훈이 내린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박성준의 정보팀은 위성 정보와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을 총동원하여 며칠 만에 신분을 바꾼 보유권 원장의 소재를 파악해냈다. 그는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가에 위치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최태석이 제공한 검은 돈으로 과거의 죄를 잊은 채
파라다이스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JX그룹의 보안팀은 한편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듯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폭력 대신 원장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을 그의 눈앞에 제시했다. 탈세, 횡령, 신분 위조, 그리고 방화 교사 혐의까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원장에게 박성준은 강지훈의 제안을 전달했다. 최태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썩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하고 감형을 받을 것인가?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늙고 비겁한 범죄자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JX그룹이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옮겨져 지난 수십 년간 최태석과 공모했던 모든 범죄 사실을 상세하게 자백하기 시작했다. 화재 사건의 진실부터 윤서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과정까지. 그의 입에서는 추악한 비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증언은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손에 들어왔다. 강지훈은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이 증거를 가지고 곧장 경찰에게 달려가지 않았다. 그것은 최태석에게 너무나도 쉬운 결말이었다. 그는 법의 심판 이전에 최태석이라는 인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의 오만함과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절망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싶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초췌한 모습으로 진술서에 서명하고 있는 보유권 원장의 사진이었다. 그는 이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최태석의 개인 번호로 전송했다. 그것은 쉔 점포고였다. 네, 과거를 손에 쥐고 있다. 라는 의미의 소리 없는 협박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최태석이었다. 강지훈은 일부러 받지 않고 벨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상대가 초조함과 분노로 미쳐갈 때까지 천천히 시간을 끌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는 비로소 아무렇지 않은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최태석의 이성을 잃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지훈 내놈 짓이냐?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지훈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랜만이군, 최태석. 목소리를 들으니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할 얘기가 있으면 직접 만나서 하지. 그는 일방적으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통보했다. 청담동의 한 고급 호텔 최상층에 있는 프라이빗 룸이었다.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공개된 장소이기에 서로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절묘한 장소 선정이었다. 최태석은 이를 갈며 동의했다. 그는 강지훈을 직접 만나서라도 이 상황을 뒤집어야만 했다. 약속된 시간, 두 남자는 마주 앉았다.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증오와 적의로 인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했다. 최태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강지훈은 반대로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사실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다. 햇살 보유권 방화 사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원장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네가 공모자였지.
최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강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원장을 협박해서 네 편으로 만들고 그의 죄를 방패 삼아 네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어. 그리고 윤서연. 서연이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건가? 아니면 너에게 방해가 되었나? 최태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그래. 맞아, 내가 했어.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나. 강지훈. 그는 모든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의 눈은 뒤틀린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번들거렸다. 네오는 언제나 그랬어. 보육원에서도 모두 너만 주목했지. 착한 척, 잘난 척, 정의로운 척. 그날 불길 속에서도 너는 서연이 손만 잡고 뛰었잖아. 뒤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나는 보지도 않고 내 놈의 그 위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기 전에는 이 복수는 끝나지 않아. 그의 절규는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기 합리화와 왜곡된 기억으로 가득 찬 독백이었다. 강지훈은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 동정심조차 없는 차가운 시선에 최태석은 더욱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증거면에서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뱀처럼 속삭였다. 네가 이긴 것 같지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한솔이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내 전화 한 통이면 그 아이는 윤서연 곁으로 따라가게 될 거야. 그러니 원장을 넘기고 모든 증거를 없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네 손으로 서연이의 아들까지 죽게 만드는 셈이 될 테니 그는 이 협박이 강지훈을 무너뜨릴 것이라 확신했다. 아이는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이니까. 그러나 강지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강지훈의 얼굴에서는 공포나 동요 대신 모든 감정이 사라져 버렸다.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닌 상대를 완전히 경멸하는 자의 차가운 미소였다. 강지훈은 최태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한번 해봐. 최태석, 네가 그 전화를 거는 순간이 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테니까 그 순간 최태석은 깨달았다.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강지훈은 코너에 몰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코너에 몰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훈의 그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승자의 선언과도 같았다. 최태석은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최태석은 강지훈의 그 서늘한 미소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한 소리를 협박 카드로 꺼내든 순간부터 너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우리 감시망 안에 들어왔어.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원장의 자백 영상과 네 모든 범죄 증거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검찰청으로 동시에 전송될 거다. 그는 최태석의 굳어버린 얼굴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넌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어. 네가 아이를 체스판 위에 올리는 순간 이미 외통수 체크마테에 걸린 거니까.
강지훈은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프라이빗 룸을 걸어 나갔다. 혼자 남은 최태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으려다.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내고 말았다. 강지훈은 경찰서로 향하지 않았다. 최태석 같은 인간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발버둥 칠 것이다. 그는 최태석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판을 짜야 했다.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강지훈이 흔들어 놓은 작은 문제와 프로젝트 차질로 인해 태산그룹은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야만 했다. 주주총회 당일 강지훈은 JX그룹의 웨어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동현 실장이 현장팀과 통신하며 구조 작전을 지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지훈의 예상대로 궁지에 몰린 최태석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주주총회장으로 향하기 직전 자신의 수핵에 전화를 걸어 한 소리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바로 강지훈이 기다리던 신호였다. 최태석의 수하들이 한소리의 유치원으로 접근하는 순간 김동현의 차가운 명령이 무정이를 통해 흘러나왔다. 작전 개시. 수주간 아이의 주변을 맴돌며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JX의 보안팀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평범한 행인, 택배 기사, 환경미화원으로 위장하고 있던 요원들이 순식간에 괴한들을 덮쳤다. 격렬한 격투는 없었다. 그들은 상대의 동선과 습관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허를 찔러 단숨에 제압했다. 한소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에 인지하기도 전에 김동현 실장의 품에 안겨 안전한 차량으로 옮겨졌다. 작전은 불과 2분 만에 끝났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의 주주총회장 최태석은 단상 위에서 불안해하는 주주들을 상대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최근 회사가 겪는 어려움은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며 곧 극복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만 손에 들어오면 강지훈을 협박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지더니 이내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주주총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초췌한 모습의 늙은 남자. 바로 햇살 보육원의 전 원장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햇살 보육원의 불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자백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최태석과 공모했다고. 최태석의 비호 아래 지난 수십 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비명이 터져 나왔다. 최태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영상은 자금 흐름도로 바뀌었다. 태산그룹의 비자금이 원장과 윤서연이 사망한 유령병원으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의 모든 범죄가 만천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던 찰나. 총회장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강지훈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마치 무대 위로 향하는 배우처럼 침착하게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최태석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열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신 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간호사의 증언을 통해 윤서연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 범인의 손등에는 어릴 적 화재로 인한 흉터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바로 최태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업의 가치는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악마의 탐욕에 투자해 오셨던 겁니다. 강지훈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미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기자들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최태석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그리고 자존심이 불과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이미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총회장 한가운데서 그의 눈은 멀리 서 있는 강지훈의 눈과 마주쳤다. 강지훈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기쁨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최종적인 심판의 시선만이 담겨 있었다. 최태석은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의 패배가 얼마나 완벽하고 처참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한 시대의 괴물은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하고 있었다. 최태석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그날의 사건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곧 새로운 뉴스에 열광하고 떠들다가 이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다. 최태석과 보육권 원장을 비롯한 모든 공범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살인, 방화, 횡령, 아동학대. 그들의 죄목은 끝이 없었고 결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태산그룹은 리더를 잃고 내부 비리가 모두 드러나면서 공중분해되었고 JX그룹을 비롯한 경쟁사들에게 흡수되었다. 그렇게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과 복수심으로 시작된 거대한 비극은 막을 내렸다. 법적인 정의는 실현되었고 세상은 다시 편곤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강지훈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JX그룹을 이끄는 유능한 CEO였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자신을 얼음 같은 갑옷 속에 가두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의 얼굴에서 희미한 미소를 보게 되었고 그의 지시에는 이전보다 인간적인 온기가 담겨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을 격려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회사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한소리의 정식 후견인이자 양아버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한소리를 그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차가운 저택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적한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강지훈은 어색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일보다 작은 아이의 마음을 여는 일이 몇 배는 더 어렵게 느껴졌다. 한솔이 역시 낯선 그를 경계하며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과 혼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강지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섣불리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작은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내 들었다. 그는 한솔이의 옆에 조용히 앉아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입을 열었다. 한솔아, 너희 엄마도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단다. 그는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던 날, 화가가 되고 싶다며 수줍게 그림을 보여주던 모습. 언제나 다른 아이들을 먼저 챙기던 따뜻한 마음씨에 대해서 그는 슬픈 이야기는 모두 지우고 오직 서연의 가장 밝고 아름다웠던 순간들만을 골라서 아이에게 전해주었다. 그것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연결하는 유일한 달이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한솔이도 자신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강지훈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강지훈은 아이에게 색연필을 건네며 말했다. 너도 한번 그려볼래? 네가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한솔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작은 손으로 색연필을 받아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솔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수줍게 강지훈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커다란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밝은 태양 아래 서 있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따뜻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강지훈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강지훈은 바쁜 시간을 쪼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한솔이는 점차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의 텅 비었던 삶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몇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강지훈은 한솔이와 함께 조용하고 아름다운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 서연을 위한 작은 추모비를 마련해 두었다. 슬픈 묘비가 아닌 그녀가 좋아했던 하얀색 꽃들로 둘러싸인 작고 예쁜 돌이었다. 그는 한솔이와 함께 아이가 그린 새로운 그림을 추모비 앞에 놓아두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한솔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불길의 기억, 서연을 잃은 슬픔, 최태석을 향했던 분노. 그 흉터들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채기가 아니었다. 그 모든 과거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의 일부가 되었다. 과거의 비극과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상징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지금. 그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때 한솔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집에 가요. 그 순수한 질문에 강지훈은
가슴 벅찬 감정을 느끼며 아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집에 가자. 그의 대답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이었고, 기나긴 비극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희망의 아침이 밝았음을 의미하는 약속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따라 그들의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